네, 59쪽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지난달까지는 1시까지 하셨는데 이제 1시간 더 늘어요. 마지막 1시간이 좀 힘드실 텐데 기운들 내시고 그 사회적 타당성의 별표 3개 하세요. 매년 출제됩니다. 매년. 자, 조문을 볼게요. 103조를 보시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반사회적 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건 효력이죠. 무효입니다. 만약에 지문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취소가 아니라 무효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셋째 줄 가운데 그 의편에서요. 괄호 1번 의 셋째 줄의 가운데 다만 이렇게 되어 있죠. 별표 하나 하고 줄거두세요. 다만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중요한 판례니까 별표하고 줄거두세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가세요. 이건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다음 주에 공부할 때 연결할 거고. 그래서 지금 103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면 무효다라고 규정해요. 그러니까 이 규정은 매우 추상적인 규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일반 규정이다라고 표현해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을 일일이 법조문화해서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추상적인 규정을 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보통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추상적인 규정을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떤 게 반사회적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학설과 판례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형화를 해요. 그래서 윤리질서 위반, 인륜에 반한다든지 정의관념에 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학자에 따라 다르게 구별하는데 교재를 좀 보세요. 59쪽에 괄호 2번에 보면 반사회적 모습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인륜에 반하는 행위. 윤리질서 위반하면 반사회적이고 2번에 정의관념에 반하면 반사회적이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61쪽에 3번에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면 반사회적이고 그 다음에 4번에 생존의 기초를 처분한다. 5번 사행성이 심하다. 6번 동기의 불법. 이렇게 유형화시킵니다. 그러면 내용을 처음부터 볼게요. 59쪽입니다. 59쪽. 59쪽에 1번 윤리질서에 반한 행위. 첩계약이 나오죠. 첩계약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어서 사회질서 위반이죠. 무효입니다. 당연한 거니까 확인만 하시고요. 그럼 아내가 동의해주면 유효일까요? 그래도 무효일까요? 이건 아내가 동의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개인적인 법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질서예요. 반사회적이니까 무효고, 그래서 처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다라고 되어 있죠. 다만 첩관계를 그만두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건 유효해요. 그러니까 첩관계를 단절하면서 생활비나 또는 그간에 자녀가 태어나서 양육비를 제공해 주기로 했다면 그건 유효하다라는 점, 거기까지 봐두시면 되겠고요. 니은에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 이러면 안 되겠죠. 부모님이 자녀 잘 되라고 회초리 몇 대 때렸더니 아들이 오 아빠 돈 많이 버나 봐 이러면서 바로 손해배상 소장을 작성한다. 이런 것들은 윤리질서 위반으로 봐요. 디귿은 참고사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2번에 정의관념이 나오는데 정의관념은 대체로 범죄와 관련되는 것들인데 기억해 보시면 줄글 필요 없어요. 기억해 보면 밀수입을 위한 소비대차 또는 출자행위. 그러니까 소비대차라는 것은 민법이 정하는 계약 중에 하나인데 빌려 쓰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제일 많이 빌리는 게 뭐예요? 돈이죠. 그게 이제 금전 소비대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수입하려고 돈 빌린다 또는 출자, 밀수입하라고 재산을 출연한다, 자금을 출연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 반사회적이고, 니은 디귿 읽어보시고 리을에 줄거두세요. 리을에 증인이 증언의 대가로 승소시에 소송가에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계약, 이건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송이 하나 제기돼 있어요. 근데 을이 유력한 증인이에요. 얘가 증인. 그러면
이 갑이 을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야, 법원에 가서 증언 좀 해주라. 그랬더니 을이 싫어. 나 바빠서 안 가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갑이 네가 증언해서 내가 이기면 소송가에게 절반을 줄게. 절반 떼줄게 이럽니다. 그러니까 을이 그래? 그럼 바쁘지만 갑니다. 가서 증언을 했고 이 증언 덕에 갑이 승소를 한 거야. 그러자 을이 야, 약속대로 그 가에게 50%를 달라 이랬더니 갑이 못 준다 이렇게 다툼이 생긴 거죠. 그러면 증언의 대가로 돈을 이건 위증은 아니에요. 진실한 증언을 하고 그 대가로 이런 돈을 받기로 했다면 그게 유효냐 무효냐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뭐라는 거예요? 무효다라는 거예요. 무효. 정의관념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이 된다. 왜 정의관념에 반하냐면 증인은요. 증언을 가서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언할 의무가 생겨요. 그럼 이 사람은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럼 당연한 일을 했다면 당연한 정도까지 받는 건 봐주겠지만 그걸 넘어가면 반사회적이다. 그러니까 얘가 증언하러 가려면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비를 쓰겠죠. 그리고 증언 나갔으니까 하루 일을 못했잖아요. 그럼 뭐가 손해겠어요? 일당, 일실손해, 일실손해. 그러면 우리 판례는 여비와 일실손해 범위까지는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넘어가면 이건 정의관념에 반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무효다라고 보죠. 이해되셨어요? 다른 시험에서 예전에 사법시험에서 한번 뭐라고 나왔냐면 증언의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금전 과다에 불문하고 무효이다. 오해했어요? 틀려. 무조건 무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는 가능한데 그거 넘어가면 반사회적이다. 다음 페이지에 이중매매 문제 박스가 있죠. 별표 2개 해두세요. 중요한 부분이고 60쪽에 이중매매 박스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자, 오른쪽에 3번.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 행위. 저는 평생 결혼하지 않아요. 저는 평생 당신 밑에서 일할게요. 이런 평생 시리즈들 다 반사회적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생존의 기초를 처분한 행위. 내가 버는 모든 것을 넣어줄게. 이런 것들 반사회적이고요. 자, 니은의 판례, 니은 판례 줄거두세요. 니은에 보면 사찰 판례인데 사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한 행위. 그러니까 이 사찰은 그 임야가 없으면 더 이상 사찰로서 존립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임야를 처분했다는 건 결국 생존의 기초를 처분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반사회적 무효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사행성이 심한 행위. 사행성이 심하다는 건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 도박. 도박과 관련되어 돈 빌렸다 이런 것들은 다 반사회적 무효고요. 판례 박스는 지금 보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6번의 동기의 불법. 끝에서 둘째 줄에 줄거두세요. 끝에서 둘째 줄에 판례는 동기가 표시된 경우뿐 아니라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고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갑이 을하고 법률행위를 했어요. 근데 법률행위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불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의 가게 가서 등산용품으로 칼을 한 자루 샀어요. 근데 등산용품 가게에서 칼을 한 자루 샀는데 얘는 이 칼을 등산용으로 쓸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산 거예요. 근데 범죄를 저지르려고 칼을 샀는데 아무 얘기 없이 칼 한 자루 주세요 해서 샀대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무효일까요? 유효할까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얘 동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 불법 동기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표시되거나 또는 표시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알려진 경우에는 무효다라는 게 판례. 그러니까 얘가 칼 한 자루 사러 가서 조용히 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칼 가지고 큰일 한 건 할 거다 막 떠벌떠벌하면 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불법 동기가 얘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알려진 거죠. 표시가 됐다는 거예요. 얘한테. 근데 얘가 꼭 표시를 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얘를 알아요. 쟤 또 왔네 이러면서 야 쟤는 범죄용으로 사는 거야 라고 얘한테 알려줘서 이 사람이 알게 되었다면 그때는 뭐야? 무효. 그럼 만약에 지문에 동기의 불법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불법 동기가 표시되어야만 한다. OX예요. 틀려. 표시가 돼도 되겠지만 표시가 되지 않았어도 어떻게 되면? 알려지면 무효. 다시 줄거진 거 볼게요.
61쪽 맨 밑에 다시 줄거진 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판례는 동기가 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표시되거나 알려지게 되면 그때는 무효가 된다 하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실 거냐면 그 왼쪽에 60쪽에 이중매매를 볼 거예요. 이중매매는 이건 좀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사례 문제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이번 시험에도 역시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죠. 갑이 소유자인데 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등기 주세요라고 하는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이란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예요. 등기 서류 달라는 거죠.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이건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갑에게 청구하는 거죠. 이건 채권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채권적.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받았는데 이걸 병한테 또 팔아먹어요. 병이 더 가격을 많이 쳐주겠다고 하니까 얘한테 팔고 등기를 병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등기를 갖춘 사람은 병이고 먼저 계약한 사람은 을이에요.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될까요? 얘는 채권자고요. 얘는 뭐 했어요? 물권. 누가 소유자야? 병.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중매매는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이중매매는 유효해요. 이중매매는 자유경쟁의 원칙상 이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물론 을이 갑에게 이제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이중매매를 논의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계약금은 우리 해약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받은 사람이 하기 싫으면 얘한테 얼마 주면 되는 거예요. 2배 주면 끝나는 거니까 이 이중매매를 논의하는 건 최소한 중도금이나 잔금까지 받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딴 사람에게 팔아먹은 거예요. 그럼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면 얘는 결국 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권리 샀죠. 그럼 얘는 당연취득, 선악불문 취득이에요. 그러면 의리한 사람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가져올 수 없어요.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이 된 거예요. 그럼 을은 갑에게 뭘 청구하면 되겠어요? 손해배상. 돈으로 배상해 라고 청구하는 거지 소유권은 얘한테 귀속이 돼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원칙은 이중매매는 원칙이 뭐라고요? 유효해요. 그런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이중매매라는 걸 알고 산 것을 넘어서서 갑의 이러한 배신적 행위에 뭘 했냐면 적극 가담을 합니다. 적극 가담했다, 권유했다, 요청했다, 유혹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이 을한테 갑한테 야 걱정 마. 내가 민형사상 책임 다 져줄 테니까 걱정 말고 팔아. 라고 가담했다. 꼬드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면 반사회적 무효. 죄송합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중매매는 어떤 말만 안 나오면 유효하다는 거예요. 적극가담. 그러니까 적극가담한 거는 여기까지 가버리면 사회 통념상 이건 사회 질서상 봐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가담하게 되면 무효다. 그럼 이게 무효면 이제 소유권을 누가 받아올 수 있게 됐어요? 돈 낸 을이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을이 소유권을 받아오려면 지금 현재 등기부상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얘가 등기를 받아오려면 일단 병 등기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등기법상 없애는 걸 등기를 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얘가 말소를 병에게 구할 때 등기를 직접 말소시킬 것인지 아니면 을이 갑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할 건지 이게 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판례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직접은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뭐예요? 채권이요. 우리 첫 시간에 뭐 있냐면 채권은 아무에게나 주장해요. 자기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을의 상대방은 병이 아니라 누구예요? 갑이죠. 얘랑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데 얘가 얘한테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소유자도 아니니까. 그러면 을은 자기 상대방을 대위하여 행사해서 말소를 구하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얘가
제1매매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꼬드겼다면 병은 누구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예채권을 침해한 거잖아요. 그럼 을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당연히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채권자 대위권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게 404조의 규정. 근데 이 채권자 대위권은 공식적인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볼 일은 없어요.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에요. 그럼 우리가 물권은 상대방에게만 주장해요? 누구한테나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나. 그럼 만약에 얘가 물권자였다. 물권자였다면 대위해야 될까요? 직접 하면 될까요? 직접 하면 돼요. 근데 얘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등기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채권자가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거예요? 대위. 그러니까 자기 채무자의 자리에 대신 위치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해서 대위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이고, 여기까지 드셨어요? 네. 두 번째, 얘가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매매를 함으로써 이 사람의 채권이 침해당합니다. 그러면 을이 야, 너희들의 이중매매는 나의 채권을 침해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 이중매매를 취소시켜버릴 수 있느냐.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여부가 문제가 돼요. 자, 여기도 새로운 용어 하나 나왔어요.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40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역시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건 같은 거 필요 없고요. 그럼 채권자 취소권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자기 채권이 침해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침해라는 걸 알면서도 한 사람들의 법률 행위를 뭐 해버리겠다고요? 취소시키겠다. 단순한 예는 이런 거예요.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예요. 을이 부동산, 다른 재산은 없고 이 부동산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을은 돈 빌렸으니까 이 부동산으로 얘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며칠 전에 갑이랑 을이랑 대판 싸웠어요. 을이 더 이상 갑의 꼴도 보기 싫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부동산으로 돈을 갚고 나면 나는 빈털터리가 돼요. 그럼 어차피 내가 빈털터리 될 바에야 얄미운 갑에게 돈을 갚느니 내 친구나 도와줘야겠다. 증여해버립니다. 부동산을. 그러니까 가짜로 주는 거야? 진짜 주는 거야? 진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그지 될 거 너한테 돈 갚느니 내 친구나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증여 행위는 갑의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죠. 그러면 이 갑이 야 너희들의 이 법률 행위는 내 채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채권자로서 뭐 한다고요? 취소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취소가 되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복귀가 되겠어요? 을에게 복귀가 되면 갑이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은 자기 채무자가 일정한 행위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일정한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내 채권을 침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겠다고요? 취소. 그럼 채권자 대위권은 자신의 채무자가 일정한 행위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했으니까 내가 대신 하겠다는 게 대위권이에요. 만약에 행위를 했다면 그건 자기 채권이 침해되면 취소시키는 거지 대위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볼게요. 갑이 을하고 을이 병하고 갑이 을하고 매매계약을 합니다. 그럼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가져요. 을과 병이 매매계약했다. 병은 을에게 등기 청구권을 가져요. 아까 우리 중간생략 등기하면서 봤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의 등기를 받아서 얘한테 넘겨줘야죠. 근데 을이라는 애가 병한테 팔고 돈 받더니 들어 누웠어요. 나 안 해. 귀찮아. 안 해.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갑에게 가서 아저씨 등기 저한테 주세요라고 직접 청구하는 게 원칙일까요? 을을 대위해야 될까요? 대위해야죠. 왜냐하면 이건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얘 아직 소유자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채권이니까 누구에게 주장해야 되냐면 을에게. 그럼 을은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갑에게. 그러면 을이 갑에게 갖는 이 권리를 누가 대신 행사한 거예요? 병이 대신 행사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시키고 받아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얘가 대위한다는 건 을이 갑에 대한 권리를 얘가 일정한 행위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안 한 거니까 얘가 대신하는 게 채권자 대위권이고 자기 채무자가 행위를 했는데 그게 자기 채권을 침해하는 거면 뭐 한다고요? 취소식. 그게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반드시 금전 채권이어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은 돈 받을 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을이 이중매매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없다는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건 돈 받을 채권이 아니잖아요. 그럼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유는 출제되지 않아요. 근데 일단 처음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유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결론은 수험상으로는 이중매매 사례인데 나온 것처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볼 것도 없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적극가담한 병이요. 이거를 정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당사자 법률행위를 넘어서 제3자에게 넘어간 거죠. 그러면 이 제3자 정이 적극가담했다는 걸 모르고 샀다. 선이라면 이 계약이 유효냐 아니면 여전히 무효라서 취득할 수 없느냐 이걸 묻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반사회적 행위. 반사회적 행위로서의 무효는 상대적 무효일까요? 절대적일까요? 절대적이에요. 무효는 원래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그럼 얘가 선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선이라도 갑거래 계약이 유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리되셨어요? 예, 그게 이제 이중매매고. 그래서 뭐 무효가 되는 경우 있죠. 2번에 무효가 되는 경우에 첫째 줄에 가운데 뭘 했다고 돼 있어요? 60쪽에 2번 무효가 되는 경우에 가운데 적극가담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적극가담했다, 적극 권유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반사회적 무효예요. 그리고 끝에서 둘째 줄에 2번의 끝에서 둘째 줄에 이때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제2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정은 권리 취득할 수 없어요. 이게 시험에 무지하게 나와요. 절대적 무효라는 점. 그 다음에 3번 제1매수인의 권리인데 1번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둘째 줄이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요? 직접은 안 돼요. 채권이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대위해야 한다고 돼 있고 직접은 안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결론만 보세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마지막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64쪽 한번 볼게요. 64쪽. 이번 시험에 또 나왔어요. 사례 문제로. 64쪽에 보면 대표이제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대요? 적극 가담했어요. 자,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했다. 그러면 일단 이 이중매매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뭐가 나왔으니까. 만약 이런 말이 없으면 유효한 거예요. 가담했으니까 반사회적 무효고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오엑스요? 맞죠? 을하고 병하고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잖아요. 대위 말소하고 받아와야 된다고 했고 2번.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적극 가담했으면 병이 누구 채권을 침해한 거예요? 을의 채권 침해한 거죠. 소위 제3자 채권 침해인데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3번.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요건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계약법에 가서 계약금에 가면 공부할 내용이에요. 배액 상환 해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뭘 받았으니까? 중도금까지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되게 오래전에 본 것 같지만 지난주에 봤던 거예요. 지난주에 계약금 해제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면 중도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는 계약금 지급하고 해제할 수 없어요? 이건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돼요. 4번.
병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나올 거예요. 무효 행위를 추인하여 새로운 행위로 인정받으려면 그것이 반사회적이거나 불공정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3, 4번은 뒤에서 공부할 거고 5번 볼게요. 만약 선의의 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5번 틀렸죠.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어요. 거의 뭐 이런 형태로 계속 출제가 되니까 사례로 나올 때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럼 다시 62쪽 마저 볼게요. 62쪽에 이제 효과가 나오죠. 효과는 뭐라고 했냐면 무효예요. 무효.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 마지막에 줄 거두세요. 다만 불법 행위가 103조에 반하여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으로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다. 지금 법률 행위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이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미 이행된 건 전부 다 뭐가 된다고 했죠? 부당이득. 무효 취소면 부당이득. 원래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앞엔 그 얘기가 나와요. 원칙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것은 부당이득 대상이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반 무효가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면 돌려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불법 원인급여라고 부릅니다. 그 동그라미 2번 불법 원인급여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이른바 불법 원인급여로서 그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 그래서 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근데 이 계약이 무효예요. 무효. 그러면 이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준 건데 이 원인이 무효가 되면 이미 급부된 건 뭐가 된다고요? 부당.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일반 원칙이에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보통 계약이 아니라 첫 계약이었대요. 첫 계약의 대가로 부동산을 돌려줬다. 넘겨줬다. 그러면 이건 일반 무효가 아니라 반사회적 행위가 돼요. 103조. 그러면 반사회적 무효면 원래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거지만 사회질서 위반이면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법 원인급여. 이게 746조의 취지죠. 그러면 이 규정을 왜 만들어놨냐면 소위 이제 그 입법 취지는 뭐라고 하냐면 법은 불법에 조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이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입법 취지인데 근데 뭐 사실 우리 하는 말로 하면 얘를 응징하려고 만든 거예요. 야, 너 왜 하지 말라는 반사회적 행위를 저질렀어? 그러면 너는 무효라 하더라도 돌려받을 생각은 하지 마. 이게 불법 원인급여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했다. 반사회적 원인으로 급여한 거면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럼 누가 소유자로 확정돼요? 을이요. 그럼 만약에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근데 이 병은 이게 첫 계약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인 걸 알면서도 이전받았다. 이게 소유권 취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얘가 소유자가 돼버렸잖아요. 불법 원인급여 영향으로. 그러면 얘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부동산을 샀는데 만약에 권리자에게 샀어요. 그럼 권리자에게 샀으면 당연히 취득, 선악불문 취득이에요. 근데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다? 권리 취득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아까 그 얘기했고 또 하나 보죠. 갑이 을에게 도박하다가 도박 빚을 졌어요. 1억 원을 빌렸다. 그러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도박 빚은 변제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도박 빚은 갚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갚을 필요가 없는 거냐면 도박과 관련되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 자체가 반사회적 무효이기 때문이에요.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갚아도 되는데 이 상식이 없던 갑이 어렵게 돈을 구해서 1억 원을 갚았어요. 채무를 변제했다는 거예요. 변제하고 쓸쓸히 집으로 돌아왔더니 친구가
야, 그건 사회질서 위반이니까 안 갚아도 되는 거였어 이래요. 깜짝 놀란 갑이 쫓아가서 아저씨 제가 안 갚을 돈을 갚았으니 돌려주세요 라고 반환 청구가 될까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불법 원인 746조. 얘가 지금 도박빚을 변제한 것은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그럼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어차피 무효니까 돌려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일반 무효가 아니라 사회질서예요. 그러면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정리하시면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이미 주고받은 건 다 뭐야?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돼요. 근데 그게 일반 무효가 아니라 사회질서 위반이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법 원인급여예요. 자, 조문 밑에 맨 밑에 각주 있죠. 각주의 2번 좀 보세요. 2번. 각주 2번에 불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서 불법한 원인이라는 게 바로 반사회적 원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반사회적으로 준 거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단서조항 볼게요. 그러나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 반사회성이 급여자는 없고요. 수익자에게 사회질서 위반의 성향이 강하면 급여자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문 읽을 때 뭐라고 되냐면 뭐뭐뭐뭐 한다 이렇게 끝나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는 조문들이 몇 개 나올 거예요. 그럼 조문 읽을 때 보통 이 그러나 전까지 뭐뭐 한다까지를 그 조문의 본문이라고 해요. 본문. 그리고 그러나부터를 단서조항이라고 불러요. 단서조항.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 746조는 본문과 단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본문에서 뭐라고 되냐면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단서조항에서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누구한테만 있으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그때 준 사람은 피해자잖아요. 그럼 얘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판례 하나 보면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얘가 채권자예요. 근데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가 어마무시했어요. 연 1200% 이자였어요. 그러면 연 1200% 이자로 얘가 돈을 빌렸는데 근데 일단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2달치의 이자를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요. 이 이자 약정은 무효다. 그러니까 우리 법원에서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고율의 이자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이다 라고 판시해요. 그럼 무효잖아요. 그러면 을은 앞으로 이 터무니없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사회적 무효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달치 이자는 이미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이미 지급한 2달치 이자의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에 반환 청구가 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에서, 이 판례에서 반사회성은 누구한테 있어요? 갑한테 있고 을은 오히려 피해자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는 단서를 적용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가 생겼을 때 불법을 비교하겠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리을해 보세요. 리을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급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어떤 의미지 드셨어요? 네, 그래서 불법성이 큰 사람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거지만 불법성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은 오히려 피해자니까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 얘기고, 그리고 그 니은에 62쪽에 니은에 별표 2개 해두세요. 62쪽 가운데 니은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거기까지만 줄구시면 돼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여기까지 나오면 이건 그냥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판례고. 자, 그 다음에 그 체크 플러스에서 판례 박스가 있어요. 엄청 많죠? 예.
별표 3개 해두세요. 예. 그 103조는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출제가 돼요. 근데 매년 출제가 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뭐냐면 이 판례들을 출제하는 거예요. 다음 중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되는 판례로 묶은 것은.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놓고 판례 적혀있을 때 보셔야 돼요. 이것들은 뭐 이해를 하고 뭐하고를 떠나서 딱 단어를 보면 사회질서 위반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나중 되면 막 기억 안 하려고 해도 기억하게 돼요. 계속 보니까. 그럼 이제 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일단 어떤 건지 간략하게 봅니다. 첫 번째는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반사회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 1번에 전통사찰 주지직 줄 거두세요. 거기까지만 보시면 반사회적 아닙니다. 네. 거기까지만 줄 거두세요. 뭐라고 되냐면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전통사찰의 주지 스님 자리를 돈 내고 사고 판 행위를 묻는 게 아니에요. 돈 내고 사고 팔았는데 그걸 법인이 알면서 임명했다는 거예요. 임명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억 1번이고요. 자, 2번은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 여기까지만 줄거두세요. 실제 시험에서는 판례가 나오면 이 단어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 이러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닙니다. 뭐라고 되냐면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이 약정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어떤 상황인지 드셨죠?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저지르다가 이제 아내한테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정말 이제 열심히 살겠다, 가정에 충실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가로 뭘 준 거예요? 부동산을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 바로 처분하지는 마시고 내가 혹시 또 그러면 그때 처분하는 거다라고 제한을 붙인 약정이에요. 처절하잖아요. 이 약정 자체가 반사회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 이러면 볼 것도 없어요. 반사회적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해외 파견된 근로자 줄거두세요. 거기까지만. 그럼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 기간 소속 회사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그 회사에서요 자기 직원에게 해외 연수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연수를 보내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근데 어떤 단서를 달았냐면 대신 귀국하면 일정 기간, 사건 3년이었는데 3년간 우리 회사에서 반드시 근무해야 되고 만약에 3년 안에 퇴사하면 해외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배상한다라는 약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건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죠. 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대줬는데 3년 정도의 기간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평생 이러면 그건 반사회적이에요. 그 얘기고. 4번. 법정 지상권. 지상권인데요. 지상권을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분리양도. 분리양도하는 건 가능해요. 이거 우리 지상권 편에 가면 공부할 거예요. 일단 그거 체크만 해두세요. 지상권 분리양도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거기까지만 줄거두세요. 아까 중요하다고 한 거죠. 그래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뭐 명의신탁했다 이렇게 나오면 반사회적으로 보지 않아요. 핵심어고. 그 다음에 반사회적 행위에 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 여기서는 어디에 줄거두시면 되냐면 가운데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 여기까지 줄거두세요. 그러니까 이제 반사회적으로 돈을 모은 거예요. 이게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때 비자금 사건이었는데 그 반사회적으로 모은 돈을 임치라는 건 뭐냐면 보관하는 계약이에요. 보관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보관 계약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비자금을 보관시켰는데 보관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이면 누가 완전 신날까요? 보관해주는 사람. 왜요? 이게 반사회적이면 뭐가 적용된다고요? 불법 원인급이죠. 안 돌려도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가 이 보관 계약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관계약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니까 그건 돌려줘야 한다는 거죠. 임치계약. 비자금 임치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7번 매매계약 체결 후, 체결 후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후에. 매매계약 체결 후에 줄 거두시고 후에만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그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얘가 범죄 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언제 알았대요? 체결 후. 계약 당시가 아니라 후에 알았다면 이행 청구하는 게 반사회적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8번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거기까지 줄거두세요. 조세 회피.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했다. 이건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9번은 뭐 당연한 거죠. 공과금을 뭐 누가 내느냐. 그거야 뭐 합의하에 달려는 거니까 매수인이 전액 부담한다고 해서 반사회적 아니고요. 10번은 8번과 같은 내용이에요. 넘어가셔도 돼요. 11번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인데 무슨 사건이래요? 민사사건이에요.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닙니다. 근데 한 장 넘겨보시면 11번 보세요. 11번. 11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사사건.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그래서 민사사건이냐 형사사건이냐 비교하셔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형사사건은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누구겠어요? 민사사건은 원고랑 피고예요. 원고랑 피고. 둘 다 개인이에요. 둘 다 개인. 근데 형사사건은 검사, 국가기관이죠. 그리고 피고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는 관계. 이게 형사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실제로 성공보수약정들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변호사 선임할 때 뭐 그런 거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불기소, 아예 검사가 기소도 못하게 해주면 얼마, 선고유예 받게 해주면 얼마, 집행유예 받게 해주면 얼마. 이게 다 성공보수금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성공보수 받으려면 이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변호사는 누구를 만나러 갈까요? 검사를 만나요. 검사를 만나고 판사를 만나고 사건 가지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줄대 가지고 동기나 선후배. 그러면 형, 내 사건 좀 어떻게 해줘. 진경준 사건. 이게 다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국가의 기강을 흔들 위험이 아주 커요.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근데 민사사건은 국가기관이요. 개인 간의 문제예요.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에 따라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승소나 패소가 결정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성공보수 약정을 해도 무효는 아닙니다. 근데 형사사건은 무효가 된다는 게 판례예요. 자, 계속 볼게요. 63쪽에 12번에 투기 목적. 투기 목적에 줄거두세요. 투기 목적 이런 말 나오면 반사회적 아니에요. 뭐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 입주권 15개 샀네 어쩌네 이런 것들 다 사회질서 위반 아니고. 그 다음에 13번 무허가 건물 줄거두세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한다고 해서 이게 사회질서 위반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사회질서 위반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질서 위반인 것들이 나와요. 얘네들은 대충 딱 보면 느낌이 와요. 반가로 1번 공무원에 줄거두세요. 공무원이 청탁에 대해서 보수를 받기로 했다. 반사회적이고요. 위법한 직무만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적법한 정무도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법하든 적법하든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전부 다 뇌물인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사회질서 위반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수사기관 줄거두세요.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 그 다음에 3번. 3번은 뭐 그냥 참고로 보세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약속한 경우. 소위 증권회사의 손실보전약정이에요. 손실보전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되어 무효다라는 거죠. 이거 왜 무효냐면 만약에 이 약정이 유효면 투자자는 손해를 봐야 안 봐요? 안 봐요. 손해 나면 다 누가 메꿔준대요? 증권회사가 손실보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주식으로서의 거래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투자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을 거고요. 그럼 증권회사에서는 손해 나면 안 되잖아요. 다 물어줘야 되니까. 그럼 손해 안 나게 하려면
작전에 개입할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래 질서를 저해하기 때문에 이건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고요. 그 다음에 4번 행정기관의 진정서 제출. 행정기관 진정서 제출. 거기까지만 줄거두세요.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받기로 하면 사회질서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5번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완전 반사회적이죠. 그러면 그 첫째 줄 가운데 보험금을 편취. 편취라는 건 사기쳐서 취하는 거예요. 보험금을 편취해 줄거두시고 그리고 둘째 줄 마지막에 보험금을 부정취득. 거기 줄거두세요.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 이런 말 들어가면 이건 사회질서 위반이다라는 게 판례고요. 그 다음에 6번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나오죠. 변호사 아닌 자. 여기 줄거두세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하고 승소하면 가액의 일부를 받기로 했다면 그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라는 게 판례고요. 다음 페이지. 7번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했다. 여기서 뒷부분 줄거두세요. 현저하게 고율로 정한 이자 약정. 좀 전에 보신 판례야. 사회질서 위반이고. 그 다음에 8번은 둘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적극적으로 기망했다. 적극 기망 이런 말. 적극 기망, 적극 가담 이런 말 들어가면 반사회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9번은 뭐 읽어만 보시면 되겠죠. 각종 첩계약 및 자유권 제한, 뭐 절대 이혼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또는 독신약관. 독신약관이라는 건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는 특히 여직원을 채용하면서 혼인하면 퇴사하겠음 이런 각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약관들 당연히 반사회적이죠. 그 다음에 11번은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무슨 사건이? 형사사건. 그 다음에 12번, 10번 빠졌네요. 빠져도 될 문제인데 윤락행위할 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뒤에 줄거두세요. 뭐요? 선불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불법 유흥업소에서 여직원을 뽑으면서 일단 뭘 줘요? 선불금을 주잖아요. 그럼 선불금이 결국 뭐로 남는 거예요? 빚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소에서 그만두고 싶어도 이 빚 때문에 못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선불금은 갚아야 돼야 갚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갚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법 공부를 하셨나 봐요. 그분이. 불법 유흥업소에 들어가면서 일단 선불금을 받아요. 그러면 줘야 돼 갚을 필요 없어요. 갚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가요. 그리고 또 다른 유흥업소에 가서 선불금을 또 땡기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업소 가서 계속 하다가 결국 사기죄로 처벌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반사회적 무효인 거고. 그 다음에 12번 과도한 위약벌의 약정.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면 얼마를 배상하겠다 이런 위약벌이나 위약금 약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과도하다. 과도한 위약벌에 줄거두시면 돼요. 과도한 위약벌. 그래서 지금 처음이니까 우리 하나하나 보면서 어디 줄거두세요 하는 거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그 단어 딱 보시면 이게 사회질서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불공정 행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넘어버렸네요. 예. 오늘은 첫날이니까 무리하지 않고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주에 불공정 행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